우리 한반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많이 끼치죠. 이를테면은 중국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고구려에도 물론 그런 영향들이 나오잖아요. 불상 같은데. 네, 불상 나오죠. 그리고 신라에도 나오죠. 석굴암 양식 같은 것도 그렇고요. 미륵방과 샤샹도 그렇고. 교류가 꽤 있었다는 거죠?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견되는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금관도 있는데 뭐가 발견되면 유리 그릇들이 발견돼요. 유리 그릇. 유리 그릇들은 동아시아의 기술이 아니라 그쪽 기술이에요. 아, 우린 그때 없었어요. 우리도 없고 중국 지역도. 처음에 로만 그라스라서 네. 동로마 그 기술도 있는데 페르시안 골레스는 또 달라요. 아.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신라의 유리 그릇 보면 현재 18점이 남아있거든요. 네. 페르시안 골레스들이 많아요. 3프로와 함께 유라시아로 떠나는 시간, 세계를 이해해 보고요. 또 우리의 뿌리를 열심히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유라시아 오디세이. 자, 오늘도 사마르칸트대 윤명철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네, 지경이 넓어지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해 주신 대로 이번 시간에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는 사실 이거 한 학기를 해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오늘은 좀 컴팩트. 겉핥기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페르시아는 일단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 그 지역을 그냥 페르시아라고 하는 건가요? 아, 지역 뜻이요. 네. 아까 카프카스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그 지역 이름인데요. 음. 파르스란 데서 이 핵심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파르스. 예, 그 지역. 파르스. 예, 현재 이란의 한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현재 이란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아, 그렇죠. 맞다, 이란이라는 맞다. 국명이 있기 전에 페르시아예요, 원래. 이란 넓어요. 사람들은 네. 다 자기를 페르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저도 무심코 페르시아 그랬는데 지금 이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란 말은 아리안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리안의 나라 이란이거든요. 예. 근데 그 나라가 예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뭐 이를테면 그 이전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명실공히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페르시아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국은 최초의 제국이라고 예, 하면 보통. 제국이라면 뭘 제국이라고? 왕이 다스리는 네, 일반적으로 제국 그러면은요. 좀 20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국주의. 예, 제국주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고 왕이 아니라 간접 통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큰 나라의 연합체를 보면 돼요. 각 나라별로 뭐 연- 이렇게 연방. 조공 그렇죠. 좀 받고. 그렇죠. 네.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향권. 그래서 네. 프랜차이즈. 페르시아도 당연히 회장님. 총독을 파견. 프랜차이즈. 사장 말고 회장. 그렇죠. 예. 본사와 가맹점. 네. 그 전에 몇몇 나라들은 그냥 제국 그러는데 명실공히 정말 제국에 해당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제국보다는 키루스 왕국이 먼저 있었. 그렇죠. 있을까요? 킹덤들이 있었죠. 그죠. 그게 심플하니까. 그렇죠. 그럼 제국이라고 할 때가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 네. 그다음에 몽골, 네. 그런 나라들이 다 제국. 그리스. 네. 그리스. 그리스는 제국이라고 보지는 않죠. 아닌가? 그리스까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스는 알렉산더 제국 아니에요? 그리스는 아, 그렇죠.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제국이고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4개 나라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을 보통 우리가 제국이라고 불러요. 아. 대한제국은요.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래, 조금 전에 슬프게 어떤 그러지.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제국 그 개념을 따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국이고 황제라는 싶은데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호 중에 제일 안 어울리는 게 대한제국이야. 제국 호소인. 네. 가장 소위. 국력이 어려웠을 때 제국이라는 용어 쓴 거죠. 그러니까. 황제 예. 체제로. 일본도 천황이 있고 각 막부가 있고 또 각각의 번이 있었다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럼 형식상 제국의 아니 근데 형태인가요? 거기 너무 작고. 근데 그렇게 보기는 없죠.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일본이라는 열도 속에서 하나로 돼 있고 예. 종족도 언어도 다 비슷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제국이란 제국은- 것은 그럼. 다양한 자율환경, 아.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언어과 다양한 신앙 이거를 전체로 관리하는 체제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특수지향의 사회라는 거잖아. 네. 본사 거기서 계열사가 아니라 제국을 시험해 본 거지. 그냥. 일본은 그냥 저 네. 지방자치 정도 미니어처. 했죠. 예. 이때 일본은 이원 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형식상의 천황이고 실제 되게 너무 영토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를 맡길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던 그런 위대한 나라.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고구려도 하는군요. 그 전에 고조선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특히 우리는 자연환경이 생태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런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 그 중앙 집권에 된 걸로 자꾸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생각하면 역사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넓을 땐 진짜 넓었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략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넓을 때가 보통 그 다리우스 1세 때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키루스 2세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토밀스라는 여자 네. 스키타이 죽은 그 양반이 돌아가고 나서 그다음에 다리수 1세가 한 걸음 한 당에 건너뛰어서 있는 다리수 1세가 바로 되게 넓어요. 그때 한참 때는 현재 이집트의 동쪽 지역, 이집트 동쪽 지역. 동쪽. 네. 그리고 쭉 가서 조금 지난 시간에 있었던 카프카스 남쪽 지역. 이집트 동쪽이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거 다 거기죠. 그거 다 음. 데리고 가가지고 네. 막 노예 삼고 했잖아요.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네. 그 문명권이 페르시아가 발전하는데 거길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란 지역 있잖아요. 그쪽 가면 이라크 있잖아요. 네. 뭐 시리아도 있고 있잖아요. 그 지역을 점령하는 거죠. 사우디까지 그리고, 다네. 네, 그리고 가면서 바다 건너서 이집트 네. 동쪽으로는 쭉 가가지고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가장 끝까지로 보면 돼요. 아, 끝까지. 네. 거의 남- 인도 있는 데까지. 그럼요. 남쪽은 뭐냐면 인도 아니 신장 지금 이후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키르기스탄 이런 지역까지. 네. 이게 신장 이후로 직접. 그렇죠. 직접까지. 그리고 남쪽은 오늘 인더스강 상류죠. 아. 이런 지역까지는 그래 문명 세계 전부 다였네. 그렇죠. 다죠. 실제로. 예. 근데 실제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총독 밑에 또 원래 토착 세력들도 있고 네. 그래서 큰 페르시아라는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시스템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나중에는 당연히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거고 네. 그 전에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이쪽이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교과서에는 배화교 그래서 불을 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조라스터교예요. 예. 근데 조라스터교가 의외로 서양 세계나 중앙아시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일본에서는 얼마 전부터 조라스터교가 일본 열도까지 들어왔다고 보고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 그 OST에 나오면 노래가 그게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요하스트라스가 작곡한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네. 니체의 책이잖아요. 예. 짜라투스트라가 조라스터예요. 아,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발음이 조로아스터. 그렇죠. 네, 조라스터예요. 예. 그 조라스터가 어디 출신인가 설들이 있죠. 그런데 현재 일반적인 건 현재 페르시아 쪽으로 보고 우즈벡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박트리아 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설이 다양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BC 7세기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조라스터교를 국교를 삼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뭐냐면 불을 숭배하고 빛을 숭배해요. 그리고 선악의 이제 개념이 분명해요. 이분법이 굉장히 그렇죠. 강하죠. 예, 맞아요. 예. 선악의 개념이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빛 광명 사상이 조라스터교에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네.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 조라스터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 봤죠. 근데 이제 보통 소비에트권에 가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을 기리는 네. 그런 데가 있어 가면 늘 이렇게 사람들이 꽃도 바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꺼지지 않는 불은 조라스터교에서 나온 거죠. 원래 거기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란이 뭡니까? 석유 산지잖아요. 가스 산지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일찍부터 아니 메소포타미아 시대도 이미 우리가 말할 석유와 그다음에 아스팔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지역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땅에서 불이 났는데 안 그럼요. 꺼져. 지금까지 안 꺼지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을 모실 때 큰 흙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피라밋과 다른 지구라시예요. 아, 지구란. 용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계단식 이렇게 부채게 크죠. 근데 전 피라밋도 올라가 봤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뭐가 있을까 궁금했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우리 마리산 가면 강화도 마리산에 가면 제천단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위에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제사지네. 조장을 하는데요. 조장? 조장은 세 개 새.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밑에는 흔히 말해서 신전이 있는 거죠. 조장이라는 게 시체라는 걸 새가 쪼아먹게 하는. 그런 거죠. 왜냐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프로메테우스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럴 수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사실 뭐 기독교라든지 뭐 성경 이런데 영향을 또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서양 사도의 기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조라스터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신약 구약의 일부 후에 예. 신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이교도 있고 뭐 이런 곳에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예.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서 당연히 조로스터교를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페르시아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종인류학적으로 아리아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리아니인들은 4,000년 전부터는
원래 신장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당나라 시대 때는 소굿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대부분 조라스터교나 탱그리즘을 믿었었죠. 그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조라스터교가 의외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제가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고고학과 교수니까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의 종교 신앙 이런 강좌를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 고고학적 인물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조라스터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파미르 고원 한가운데 가면은 아직까지도 조라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네네네. 와키.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신과 무슨 뭐 악마, 뭐 사탄, 혹은 뭐 빛과 어둠, 뭐 이런 것들이 그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대체로 조로아스터교가 그런 완전한 이분법, 네. 선과 악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또 아, 요즘 이제 조라스터가 심지어는 다시 암과학에도 부흥하려고 영향을 그러죠. 끼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네. 그 알렉산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도 우리가 그리스를 공격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도 또 실패하잖아요. 크세스가 그 밑에 아닙니까? 맞아요. 그 바로 다음에요. 영화 300에 나온 그 아저씨. 맞아요. 나는 관대하다. 300이라는 영화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살라미스의 전 아. 그것도 역시 그걸로 돼 있고요.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기원전 4세기 한 그러니까 330몇 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아. 그래서 알렉산더가 빠른 시간 안에 다리우스 3세군을 격파하면서 네. 유라시아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보고 그 젊은 황제가 아 나도 전 세계 한번 경영해봐야 되겠다 그럴 수 이런 있어요. 꿈을 키운 거군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미 중앙아시아까지 장악한 큰 대제국인데 그렇죠. 다리우스 3세랑 알렉산더를 싸우면서 허무하게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다리우스 3세를 잡으려고 쫓아서 오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로 진입한 거예요. 물론 다리우스 3세는 부하한테 죽지만 그래가지고 그는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오늘날 중앙아시아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남쪽으로 와서 오늘날의 서북 인도까지 원정을 간 거죠. 알렉산더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문화권에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거기에 셀루쿠스 왕조가 들었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발전한 문화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아 헬레니즘. 헬레니즘 그래서 동서 문명의 교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 문화 위에 그리스 문화가 들어갔고 들어간 것. 토착적인 중앙아시아 문화와 섞인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대부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네. 심지어는 불교마저도 간다라. 예, 영향 받은 거죠. 출발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간다라 미술로 등장할 때는 거기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죠. 우리 한반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많이 끼치죠. 이를테면은 중국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고구려에도 물론 그런 영향들이 나오잖아요. 불상 같은데. 네, 불상 나오죠. 그리고 신라에도 나오죠. 이를테면 그 특히나 석굴암 양식 같은 것도 그렇고요. 미륵방가 사상도 그렇고 우리가 또 불교를 얘기할 때 문양 중에 연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꽃 문양 이렇게 아, 돼 있는 네네네. 이런 것들은 다 페르시아 문양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고요. 신라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 공주와 결혼했다는 그 설화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거 구체적으로 있던데 경주 지역에는. 페르시아 정치적에 있는 왕자나? 것이 아니라 네. 그거를 아니죠. 페르시아 쪽에 누가 이제 취재를 갔는데 페르시아에는 보니까 이란에는 토크쇼도 아니고 그 혼자 막 옛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카페? 이게 차 마시고 술도 마시는데 예전에 우리 다방에서 DJ 있듯이. 그 만담가가 나와서 막 근데 그 설화를 얘기해 주는데 이제 페르시아 왕자하고 신라 공주하고 결혼한 얘기를 이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특별한 게 아닌데요. 네. 그래서 그건 2012년도 이전에 그 직전에 사료가 발굴되면서 우리가 소개를 한 거예요. 아 그래 진짜로요? 예, 그래서 사료가 그거 있어요. 네? 사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일종의 소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연희, 뭐 홍루몽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설이잖아요. 수호지들 명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대에 만들어진 그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에 배경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산조 페르시아와 신라 공주와의 결합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 사산조 페르시아가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쯤에 망하거든요. 그 시기가 국제질서의 전변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 특히 고구려의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은 반드시 유라시아 연관시켜야 된다는 논문을 제가 썼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산조 페르시아가 붕괴되고 나니까 왕자가 당나라에 의탁을 해요. 네. 의탁을 했다가 다시 신라로 가가지고 신라 공주랑 결혼해서 공주가 임신을 하고 아기 날 때쯤 해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왜냐면 잠시 일시로 복구가 되니까 사산조 페르시아가 예. 결국 아바스 왕조한테 붕괴잖아요. 그 얘기를 사산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후계들이 만든 그렇죠. 페르시아라는 더 이름이 오른-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위치는 그냥 이란 지역 페르시아인 거기가 주된 거예요. 거기 핵심이에요. 현재 이란 사산조도? 지역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만 수사를 수도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페르시아 때. 그리고 유명한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1세 때 만든 어마어마한 그 페르세폴리스 지역이 있잖아요. 네. 페르세폴리스. 그다음에 지금 셀주크 투르크에 쓰였던 이스파한. 이게 전부 다 현재 이란 지역에 있어요. 현재 이런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복구한 곳이 뭐냐면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약 3세기 중반쯤 그때 성립돼 가지고 네. 7세기 중반에 멸망하는 게 사산조. 그게 딱 고구려의 멸망 시기하고 겹치고 그렇죠. 당나라는 나당 연합군이니까 네. 신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그리고 있었고 신라에서 이른바 태종 무효랑 뭐 이 무렵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아니, 것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취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그 설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란 수도에서 이거 뭐야? 그래서 그게 또 역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많이 소개되는데 처음 나왔을 때 또 제가 그 이란 가가지고 예. 거기 학술회의 또 해서 그쪽 사람들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었죠. 근거 없이 그런 소설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때 시대상을 반영해서 얼마든지 픽션은 가능하죠. 지금도 우리가 픽션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야지 그것을 팩트라고 볼 수는 없고 네네네. 다만 그 시기에 사산조 페르시아랑 당나라랑 신라 거꾸로 연결되죠.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교류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교류가 활발했죠. 그러니까 신라하고 통일신라를 구분하잖아요. 네. 신라계 유물에서도 페르시아 유물들이 많이 남아요. 있어요. 정말 많죠. 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은 우리가 경주에 가면 대농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발견되는 무덤들이 있어요. 네. 그 무덤에서는 금관도 있는데 뭐가 발견되면 유리 그릇들이 발견돼요. 유리 그릇. 네. 유리 그릇들은 동아시아의 기술이 아니라 그쪽 기술이에요. 아, 우린 그때 없었어요. 우리도 없고 우리 중국도 톡이- 원래 톡이- 없는 거예요. 중국 지역도. 아. 그래서 원래 그쪽 기술. 처음에 로만 그라스라서 네. 동로마 그 기술도 있는데 페르시안 글래스는 또 달라요. 카팅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신라의 유리 그릇 보면 현재 18점이 남아 있거든요. 네. 내가 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근데 보게 되면은 네. 로만 글라스도 있지만 페르시안 글라스들이 많아요. 류유리. 사왔다는 거겠죠. 그렇죠. 선물 교류가 받았거나. 있었다는 거죠. 그 밖에도 많은 유물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뿔잔 있잖아요. 네. 뿔잔 같은 경우는 지금도 페르시아 이제 이란이죠. 이란 박물관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 스키타이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뿔잔을 가지고 의식을 하면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럴 때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있어요. 용광동 고분에서 발견된 그 인형은 전형적인 그쪽 계열 얼굴이죠. 페르시아계 얼굴. 흑인형이지만. 뭐 그 밖에도 너무나 많아요. 네. 경주에 가면 괴릉이라고 있어요. 괴릉? 괴릉. 그게 뭐예요? 그게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능 앞에 큰 돌로 된 무장들과 문관으로 추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해석은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냥 서역인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서쪽. 근데 지금은 페르시아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어떤 사람들은 뭐 중앙아시아계 그러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처용도 음. 바닷길을 통해서 왔는지 예. 실크로 통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처용도 역시 그쪽 사람이죠. 하여튼 우리 역사에 페르시아 왕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사람. 가요에도 뭐 페르시아 왕자 뭐 있어 옛날 맞아요. 가요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 네. 페르시아 맞아요. 왕자? 페르시아 왕자라는 가사가 나오는 가요가 있었어요. 그런 노래가.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굉장히 아. 알죠? 꿈의 나라죠. 저는 뭐 고려 가요 얘기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아니라 그냥 우리 현대 가요 중에 음. 있죠. 그
페르시아 왕자는 마법의 왕자 뭐 이런 노래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고 또 예.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 고려시대 때까지도 예. 페르시아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었죠. 그 페르시아 게임에도 상인들. 게임에도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왕자는 페르시아가 제일 좋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신라나 뭐 통일신라 고려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교류가 쭉 있었던 것 같은데. 고려만 하더라도요. 예. 무역이 매우 활발해서요. 그죠? 당시 요 나라 예. 금나라는 교류가 활발했고 남쪽의 송나라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아랍 지역과 교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개성 아니에요. 예, 예. 개성 가게 되면 그 병란도라고 있어서 부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병란도. 서울의 용산처럼. 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를테면 인도 사람, 마팔구, 섬나고국, 태국 사람들, 교지국, 베트남 사람들, 그다음에 아랍 상인들이 사로잡아요. 위구르 사람도 살고. 그래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도시. 유라시아 세계랑 연결된 나라예요. 조선이 모든 걸 막아버린 거죠. 그 갑자기 전까지. 왜 이렇게 막았어?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어쩌면 지금 21세기가 고려 고 병난도 시대 이후에 가장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럼요. 된 시기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조선은 완전히 쇄국의 그 대명사고. 네네. 그죠? 네. 쇄국. 그러니까 요즘에 광화문 이런 데 가보시면요. 네. 상상할 수가 없죠. 중국 관광이 일본 관광보다 외국 관광. 벽안에라고 하잖아. 이게 서양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우.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 홍대도 엄청 많고. 네. 야, 그 한복 입고 그렇게들 좋아해. 네. 그게 그게 이제 우리 그 선프로가 큰 역할을 한 건데 캐대언 예.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어요. 아. 한국의 김영삼 정부 때 글로벌리제이션을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의식 정체성. 우리 중심을 찾아야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유라시아 오디세이 시작한 그럼요. 거예요. 예. 우리를 기본으로 해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이지 네. 현재 유럽에서 생기는 이런 종족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덜 생기죠. 자의식이 중요해요. 네네네. 진짜 우물안 개구리로 살 수도 있는데, 그죠? 우리 조선 500년은 우물안 개구리도 안 됐고요. 네. 그 전까지 고려 끝에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였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초 세종대왕 때까지 네. 국제적이에요. 우리 정규 교육을 받을 때 역사라는 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일부 초등학교도 하고 대학교도 교양 과목을 교양은 하는데도 안 되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 우리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의 공백을 무슨 이유는 간에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또 한 가지는 네. 유라시아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맨날 무슨 한 게 뭐 이황 이태계 뭐예요? 그 뭐 무슨 칠정 뭐 이런 거 이기론 뭐 이런 거 배우고. 나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죠. 제가 이번에 유튜브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식물에 연재했구나. 예. 근데 아주 오래전에 쓴 논문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광개토대왕 능피 딱 찍은 다음에 뷰티, 그다음에 밑자를 써 아름다움, 그다음에 논 가로치고 로직 그랬어요. 그다음에 하나 또 하는 뭔지 알아세요? 뜻이에요. 그리고 가로치고 미닝 그랬어요. 광개토대왕 비를 볼 때 역사학자들처럼 거기 있는 글자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세워진 장소, 플레이스, 그다음에 그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돌의 색깔도 보고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비로소 그 사람들이 왜 그 비를 세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를 세운 사람들은 자기 공족이 아니에요. 공족비도 있지만은 그 당시 때 새로운 고구려, 신고구려를 새로운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 네. 그리고 먼 훗날 저 같은 후손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관. 바로 그거죠. 세계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죠. 그리고 당연히 오늘도 사실 얘기하고 싶지만은 당연히 고구려도 일찍부터 유라시아 세계에 알려졌죠. 네. 사실은. 나 진짜 그 지금 생각해 불만해요. 물론 이제 최근 세사니까 조선을 텍스트북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전체 역사의 거의 5분의 4를 조선 역사를 배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교과서 분석을 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혹은 발해 이런 거는 있잖아요. 발해는 한 페이지 정도? 제가 학자로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가 16종의 모든 교과서를 분석했었어요. 네. 논문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고려 이전까지는 전체 10%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억울하더라고요. 큰 문제죠. 그 더군다나 기록이 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연구자들이 연구를 안 하고 아. 반영을 안 하는 저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게 식민사관에 그 엄청 물든 그 역사 뒤에 옛날 이병돈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명을 얘기해서 뭐 하는데 완전 식민사관에 그런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유구한 역사에 정말 빛나는 별의 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욕적인 순간들에 대한 그 역사만 무지하게 배워가지고 한계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한계도 딱 있는 걸 그 안에서 막 미화하니까 진짜 코미디 같은 게 나오는. 저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발해가 있는데 한반도라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우리가 꼬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부여나 원조선, 프로토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고려 이전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제 용어로 한륙도 그리고 역사관도 반도사관이 아니라 해륙사관, 해양도 활동이 활발했고 만주도 역사 활동 못하니까 해륙사관 이게 제 학문적 우리나라 배경이죠. 모든 학계 다 통틀어서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학계가 역사학계예요. 그 너무 아이러니한 거 그때 아니에요? 화면 저 비추지 마세요. 아니야. 교수님 더 선배 세대. 글쎄, 그러니까 제가 좀 교수님을 가르쳤던 분들. 그 멘트하고 클로즈업 딱 이러면 제 재밌겠다. 표정을 보면서 아니, 시청자 읽으면 안 되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교수님은 지금 우리 민족의 시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년 4, 5, 6월달에 네. 원정대 유라시아 원정대 딱 간다는 거. 가실 분들 혹시 저 생각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거기다 저기 링크에 댓글 달아서 네. 수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조사. 왜냐면 이거 뭐 30만 조에 나온 데서 우리가 또 딱 상상력을 보면 한 300명은 하겠지 했더니 3명 딱 하는 순간 캔슬입니다. 그냥 우리 셋이 갔다 올 거예요. 3%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예타에 안 돼. 예타. 예비타. 네.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프로님 하신 얘기가 그래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데 일각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역사책을 쓰지 상상력으로 뭐 역사책에서 80%를 신화로 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남아 있는 유적도 별로 없어서 그건 그냥 많은 일이 있었겠으나 지금 확인되는 바는 요렇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하고 나머지 이제 많은 걸 배우는 게 역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잘못된 건데 사료는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발굴 못한 사료도 많고요. 중국에도 제가 그래 우리 세대는 중국의 정사만 보지만 지방 사료도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이야기도 많다. 또 한 가지는 기호란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가 광개토대왕 비를 기호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많은 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술사 하는 사람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기호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학문을 빌어오면 돼요. 그다음에 고구려라든가 부여라든가 발해의 관리 체제라든가 정치 방식 이해하려면은 그건 당연히 공간 이론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동물 행동학도 있고 조류 생태학도 있고 도시 공간 이론도 있잖아요. 학문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거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 현장에 가면은 얼마나 많이 해석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인 거예요. 본인들은 열심히 한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학문 연구 방법론이 10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학문이 많잖아요. 지리학도 해야 되고요. 생태학도 해야 되고 공간 이론도 해야 되고요. 그레이트 게임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통법으로 역사를 연구합니까? 고구려 수상전쟁을 할 때 그게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유라시아 세계 전체 모든 걸 봐가지고 연동성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옳습니까? 다르죠. 전쟁 방식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른바 흔히 말해서 신라 정통론을 내세운 거예요. 김부식 이후에. 네. 그걸 쭉 내려다가 현대 와서 정치랑 연관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백제 얘기가 불쌍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제 전공이 많아지고요. 2003년도 11월 달을 계기로 해서 동북공정이 확장되다 보니까 고구려가 등장. 제가 고구려로서는 1호 아니면 2호 박사예요. 그건 연구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고 그때 발해가 비로소 연구 대상이 된 거다. 비로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문재인 정권 때 돌아가지고 가야사가 확장되고 지금 가야사의 연구가
품은 이루고 있어요. 지금 양산에 계시죠? 양산에 계신다고 또 가야 된다고? 아니 진짜? 진짜요. 아니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면 백제 연구가 시작되고 그건 사실이죠. 대통령이 양산 아니, 근데 출신이면 그거는 이제 가야 아니, 사실은 돼요? 그거는 이게 미세 조정이고 사실 우리 저 박정희 시대 저희 박정희 시대 때 배웠잖아요. 네, 신라 중심이죠. 근데 대부분 다 신라 신라인데 중심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화랑이야. 그래서 국가대표 일진도 화랑이고 이진이 충무야. 담배도 화랑 담배 있고. 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너무 과도면 안 된다는 거죠. 신라 정통론 내세울 때 우리는 고구려도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지. 그리고 가야도 원래가 처음에 가야사 박사가 김태식 교수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김태식 교수가 주장한 것이 사국시대론이에요. 맞아요. 왜 가야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만 있냐? 가야도 있지. 저는 오국시대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저는 시스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러지만은 왜도 그 당시 때는 하나의 시스템에 있다는 거예요. 왜라는 것은 일본이 아니에요. 670년에 일본이랑 국호가 생기기 전까지는 왜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한반도가 아니라 벌어진 만주, 역사는 한반도, 별로 일본 없다. 열도를 연결하는 큰 세력사가 틀을 페르시아 그래, 제국도 그러게. 그리스도 그리스가 국명이 아니에요. 그 세계의 명칭이지. 네네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들도 처음부터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들이 점차 큰 고구려로 되는 과정이 있고요. 백제는 굉장히 늦게 신라가 통일을 해요. 신라 내부에서도. 가야는 끝까지 통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는 관점을 달려야 돼요. 네.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네. 페르시아 이야기에서 그러게. 또다시 한국 얘기. 결론은 또 한반도로. 이거 참 문제가 네. 저는 사실 뭐 유라시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다음 주에는 그냥 이쪽으로 좀 동쪽으로 확 와보려고 그래요. 네. 연해주. 아, 그렇죠. 연해주. 그걸 우리 상상 속에는 있는데 좀 실체가 잘 안 잡혀요. 연해주. 그렇죠. 연해주 다음에는 이야기를. 열애주로. 네. 아까 그 페르시아는 그럼 그 현재 이란 지방에서 시작돼서 영토를 넓혔다가 네,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전성기 때 사우디까지. 현재 이집트 서까지. 동쪽까지,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끝까지, 그다음에 남쪽으로서는 북인도 지역의 서부 인도 지역까지. 박트리아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카프카스, 그다음에 그쪽까지를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치했던 보면 돼요. 제국. 네. 어느 정도로 유지되다가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다리우스 3세 때 일단 알렉산더이 멸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네. 그들에 의해서 뭐냐면 파르티아 왕국이 세워지고요. 사산조 페르시아가 4세기 중반 초중반이라고 얘기했구나. 우리나라 그때쯤 삼국시대 때. 세워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세기 중반쯤에 멸망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바스 왕조라고 그래서 아랍계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땅을 그 지역을. 네. 전체를 아랍인들이 잡고 이면 아바스 왕조예요. 네. 그리고 그 왕조가 바로 당나라가 파견했던 고구려적인 고선지 장군과 탈라스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랍인이라고 하면 지금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사람들의 선조고. 그렇죠. 이rak 그 아랍의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은 이란인의 선조고. 이란이고 아리안이고 다르죠. 아, 우리는 그냥 다 그 동네 다 다른 사람들이라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르네. 네. 이란인들 하여튼 저 페르시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페르시아 문명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유 또 잘생겼어요. 다 보면. 거기든지 한번 가봐야 돼요. 페르세폴리스는요. 네. 상상할 수가 없죠. 다음 시간에 저희는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사셨던 연해주. 예. 지금은 아마 러시아 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이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명철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